지나친 확실히 가려진 진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을 직접 혹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선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들에 답해 보기를 바란다. 에펠탑의 높이가 150m 높을까? 또 낮을까? 만일 높다면 혹은 낮다면 에펠탑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에펠탑의 높이를 가정할 때 최소 높이와 최대 높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두면 98%의 정확률로 실제 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98% 확신할 수 있는 에펠탑의 높이 구간은 어느 정도인가? 이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염두에 두고 다음 글을 계속 읽어보기 바란다.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자. 파리 에펠탑의 높이가 500m보다 높을까 낮을까? 만일 높다면 파리 에펠탑 혹은 낮다면 에펠탑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높다면 낮다면 그 차이는 에펠탑의 높이에 대해서 묻는 기준을 각각 150 또 500m로 다르게 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준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추측하는 에펠탑의 높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150m를 기준으로 높이를 생각한 사람들은 500m를 기준으로 생각한 사람들보다도 에펠탑의 높이를 훨씬 더 낮게 판단한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150m를 기준으로 높낮이를 판단하면 평균 140m 정도의 에펠탑의 높이를 추정한다. 심지어 에펠탑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에펠탑의 높이는 324m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추측한 에펠탑의 높이를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추측한 수치는 이제 에펠탑의 높이와 유사한가? 아니면 학생들이 대답한 예상 높이와 유사한가? 여러분이 추측한 최소 높이와 최고 높이 사이의 범위에 실제 에펠탑의 높이가 있는가? 마지막 질문에 관련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에펠탑의 높이가 150m보다도 높은지 낮은지를 먼저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150m를 기준으로 에펠탑의 높이를 위나 아래로 조절하는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치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면 그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이 사전에 주어진 기준을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정박효과라고 부른다. 정박효과는 일찍이 1974년에 인지심리학자인 트버드스기와 카너먼 교수가 실험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당시 실험실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회원국 비율을 묻는 질문에 답하게 했다. 이때 두 집단 사이에서 정박 조건을 다르게 두었는데 한 집단에는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의 비율이 10%보다 높은지를 낮은지를, 나머지 집단에서는 65%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게 했다. 이처럼 낮은 정박 조건과 더 높은 정박 조건을 제시한 뒤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종 추정치를 보고하게 한 것이다. 낮은 정박 조건의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유엔 회원국 비율을 25%로 판단했지만 높은 정박 조건의 참가자들은 약 45%로 판단했다. 처음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무작위로 활동된 두 집단 사이의 결과값에서 무려 20%의 추정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에펠탑의 높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유엔 회원국 개수를 추정하는 경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라서 질문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다음 연구를 살펴보자. 2001년에 독일의 심리학자 앵글리히와 무스바일러가 수행한 연구는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형량을 판단할 때도 기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실험에 참여한 판사들에게서 동일한 성폭행 사건 자료를 검토하게 한 후에 검사 역할을 맡은 컴퓨터과학 전공 대학생이 피고인의 구형한 형량을 알려줬다.
이때 한 집단의 판사들에게서 검사 역할을 한 대학생이 피고에게 34개월을 구형했다고 알려주었고 다른 집단의 판사들에게는 12개월을 구형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각 조건에 할당된 판사들에게 대학생 검사의 그 형량이 지나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본인이 담당 판사라면 어떻게 형량 선고를 할지 물었다. 결과적으로 34개월 구형 조건에서의 판사들은 평균 36개월을 선고했고 12개월 구형 조건에서의 판사들은 평균 28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 무려 8개월치의 형량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제 법정에서도 검사의 구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 검사 역시 법 전문가로서 이들의 구형은 판사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실험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검사 역할을 맡은 대학생이 법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험에 참여한 판사들 역시 대학생 검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더욱이 판사들은 대학생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자신의 형량 판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임의의 구형 기준에 판사 본인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험 결과는 임의의 기준조차 전문가의 전문 분야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의 인간의 판단이 관여하는 대부분 분야에서 이러한 정박 효과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30분 후에 만나자고 한다면 기껏해야 40분 이후 정도로 약속 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원래 하려던 계획한 일들, 가령 강아지 물을 주고 택배를 옮겨야 하는 등을 고려 못해 허용되다가 정작 약속 시간까지 늦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도 이러한 정박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점원이 처음에 아주 비싼 상품을 먼저 보여주었다면 저게 사려고 했던 가격보다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해 백화점을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점원이 보여준 높은 가격의 기준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최종 조정된 안이 결정되기까지 어떤 기준을 처음에 제시했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투자나 심지어 군사적인 판단에도 정박 효과는 폭넓게 작용한다. 2017년에 독일 켈른대의 심리학자 라모스와 브루그너는 에펠탑의 객관적인 높이 판단뿐만 아니라 과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임금 협상 판단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서 정박 효과가 나타나며 특히 권력이 정박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음을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발표했다. 다양한 판단 상황에서 권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높은 정박 조건과 낮은 정박 조건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자, 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주어진 기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조절을 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가진 생각이 맞는 것인지 혹은 틀린 것인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정보든 당장 확인된 것만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고 권력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주어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였다. 이것이 정치자 재계의 총수 조직의 리더가 자신과 다른 의견에서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다시 처음 여기로 돌아가 살펴보자. 앞서 에펠탑의 높이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주어진 기준의 영향을 받는 정박 효과의 오류를 확인했다. 여기서 에펠탑의 높이에 대해서 결각 값을 추정하는 구간을 설정하고 그 구간 안에 실제 에펠탑의 높이가 있을 확률이 98%가 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추가로 전한 바 있다. 이를 실내 구간이라고 부른다. 만약 에펠탑의 높이를 최소 50m에서 250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틀린 것이다. 실내 구간이 98%라면 98%의 응답자가 실제 에펠탑의 높이를 맞춰야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여러분 중에도 반 이상은 틀린 수치를 많이 쓰라 생각한다. 실제로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반수 이상은 잘못된 구간을 설정했다. 가령 2015년 인도네시아 총연구소는 최소 몇 명에서 최대 몇 명인지를 묻는 질문과 같이 특별한 기준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판단 문제를 생각해
보자. 마찬가지로 신뢰 구간의 범위가 98불에 이르도록 대답해보라고 했을 때 신뢰 참가자 수의 약 40%가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인지심리학자들은 발견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과도한 확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이 가진 신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증거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를 무시하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더위 높은 지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확신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정치인들과 상하원 의원들이 성추문이나 부적절한 행동의 문제를 일으킨 사건은 부지기수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아님을 이미 뉴스에 소개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접해왔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신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지위가 높고 또 주변에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친 자신감이 더해져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자신과 같으리라. 늘 착각에 빠지게 된다. 사적인 문제 외에도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근거나 자료가 매우 정확하다는 과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목격했고 여전히 확실히 찬 정치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집단과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데 펜실바니아 대 심리학과의 조나단 바론 교수는 이를 내편 편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여당과 야당이 대립할 때 정치들은 내편 편향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더욱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우리 당의 입장이 옳다는 과도한 자신감은 상대 당의 입장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등 신뢰감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정박 효과나 지나친 확신 경향 또 내편 편향 그리고 지위나 권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판단의 변화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인 특성이다. 다행인 것은 오늘날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학적인 데이터 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지식을 널리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의 치명적인 오류는 세상의 수많은 신호로 둘러싸여 있다. 건널목 신호 등등 신호들이 우리 매 순간에 경험하는 상황의 신호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이들 중에 하나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신호 유무에 대한 우리의 최종 판단 역시 있다 혹은 없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때 모른다라고 또 판단 여부는 제외하고 말이다. 심리 실험에서 참가자로 인해서 시작 소리가 들리고 컴퓨터 모니터 빨간 동그라미가 나오면 있다 하고 대답하고 나오지 않으면 없다라고 대답하는 시각 실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빨간 동그라미를 발견한 즉시 시각 자극가 있을 때 이렇게 전자를 적중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정기각이라고 부른다. 빨간 동그라미가 빈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제시할 때 정상적인 시를 가진 참가자의 경우에 틀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만일에 빨간 동그라미 크기가 매우 작고 화면에 마치 안개나 머리가 흩어져 있는 같이 노이즈가 많고 제시 시간도 매우 짧다면 틀린 대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틀린 대답을 오류라고 지칭할 수 있다. 오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빨간 동그라미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있다라고 하거나 제시되었는데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다. 저 신호 탐지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는 신호가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오경보와 신호가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누락이 있는데 이들을 각각 1종 오류와 2종 오류라고 부르고 한다. 있다, 없다, 2종 오류, 1종 오류. 누락 혹은 정기각, correct rejection. 자, 이런 중에서 하나를 피하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는 속성이 있다. 그런 두 가지 오류 중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오류를 피하는 것이 나을까?
가령 적군의 전투기의 출현을 감시하는 공군 레이더 탐지 병사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적기는 이 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이고 이 신호가 나타난다면 경보 단추를 눌러서 아군의 전투기도 서둘러 이르게 한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에는 적기의 신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의 신호와 적은 노이즈가 있기 마련이다. 민간 항공기가 날아가는 철새, 때 등 여러 노이즈가 나타나고 레이더 탐지 병사는 이런 노이즈로부터 신호를 구분해내야 한다. 만일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한다. 적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단추를 누른 호경보와 적기가 나타났는데 단추를 누르지 않는 누락 오류다. 어떤 오류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다시 말해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이 치명적일까? 물론 내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기를 탐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손실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레이더 탐지의 경우에서는 오경보 오류보다는 누락 오류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만일 레이더 탐지 병사가 노이즈를 신호로 착각하여 오경보를 했다고 하자 아군의 전투기도 비상이 걸려서 출격하는 등 사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책임으로서 그 병사에게 심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레이더 병사들은 오경보를 피하려고 단추를 누르는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오경보 오류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적기가 정말 나타났을 때 누락하는 오류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비슷한 사례를 한 번 더 살피자. 환자 경우에 종양이 있는지 CT나 MRI를 통해서 촬영 검사를 생각해보자. 의사는 영상 속의 종양을 탐지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종양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거나 없을 때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종양이 없는 데 있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실제로 있는 데 없다고 하는 누락 오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어떤 오류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종양이 있는데도 없다고 판단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더욱 치명적인 오류다. 따라서 의사는 누락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다른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만일 오경고에 대해서 지나친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들의 판단 기준은 점점 더 누락의 오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가령 우리가 겪은 팬데믹 상황을 되돌아볼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공항에서 반드시 탐지하고자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까지 모두 검사받아야만 했다. 오류를 줄이려고 이제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자. 판사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 유죄, 또 죄 없는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에게 유죄라고 하거나 또 죄 있는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누락 오류 당연히 두 가지 오류 모두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오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독자들은 어떤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 기준과 가치가 변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 국가는 다수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처벌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누락 오류보다는 경고 오류를 범하는 것이 더 치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도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을 피하려고 노력은 다른 한편은 누락 오류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신호와 노이즈가 상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판단이 늘 맞는 것은 아니다. 신호를 탐지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따라서 주의를 비롯한 인간의 인지 과정이 관여한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신호 탐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해 왔다. 오경보 오류와 누락 오류 중에서 어떤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신호를 탐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신호나 혹은 신호 비슷한 것에 대해서도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적정률도 높아지지만 오경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즉 진보적인 판단에는 신호에 대한 적중이 증가하면서 오경보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뚜렷한 신호에 대해서만 있다 하고 보수적인 판단은 오경고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누락 오류의 증가는 감내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자 적어도 과학적인 발견에 있어서는 누락 오류를 범하더라도 오경보 오류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많은 과학자는 생각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호기심이 많은 과학자의 연구는 계속되고 누락된 것은 언제든지 다시 발견될 수 있지만은 오경보를 통해서 없는 신호를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된 후속 연구나 조치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급한 사안을 다루는 일이라면 어떨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관련된 연구의 경우 조금이라도 효과 있는 신호의 발견이 중요하다면 경보의 오류를 감내하더라도 연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 신호는 단순한 불빛이나 신호음일 수도 있고 어떤 정보나 정보들의 복합체일 수도 있다. 감각적인 신호를 탐지하는 것은 실제로 신호의 강도가 주변의 노이즈로부터 얼마나 뚜렷하게 구분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신호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도 영향을 준다. 공항 검색대 엑스레이 영상에서 강속에 총기류가 있다면 반드시 탐지해야 한다.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 발생할까 말까 한다면 이 신호를 탐지하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 또한 여러 총기류의 모양이 다양해서 한두 개의 정해진 신호가 아닐 때는 더욱 탐지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이방 저영술로 암이 발견되는 확률은 약 0.5%로 알려져 있고 영상의학계에서는 희귀한 암 징후가 그보다도 더 낮은 확률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극도의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신호는 설령 그 신호가 나타났을 때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비율 역시 떨어진다. 워싱턴대 심리학가 스티브 미트로프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공항 검색대나 병원 영상학처럼 위험물체나 암의 징후를 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신호를 놓치는 요인들을 연구했는데 자, 이러한 발견을 실생활에 응용 개선하는 방법이 뭘까?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신호를 탐지하는 일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반하는 일부터 환경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신호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 너는 최근에 특정한 신호의 빈도 변화가 그 신호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연구한 바 있다. 신호의 빈도 변화는 같은 참가의 판단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연구 결과 역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판단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판단을 단지 그 사람의 의지나 의도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인이나 미디어가 보이는 형태는 어떠한가? 몇 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나 위험한 소독제를 언급하는 일이나 몇몇 언론과 정치인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상과 관련해서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오경보를 통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도 유튜브 채널에서는 인기 연예인을 대상으로 사망설과 이혼설 등 자극적인 머리 기사로 도배한 가짜 뉴스를 버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통해서 유명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담아 등장하기도 한다. 정치인 역시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과 상당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버티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다. 대중은 보수적으로 늘어가는 오리에 둔감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신호를 알리는 대중매체와 정치인에게 주목한다. 어떤 신호 혹은 신호 비슷한 것이라도 들려도 크게 책임지지 않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현명한 독자라면 적중하는 빈도와 오경보 빈도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아무리 적중률이 높아도 오경보 비율 역시 높다면 그저 주목받는 것에만 열중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억압된 기억. 여기까지. 유래된 기억. 여기서 넘어갔어.